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맞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지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1880포인트 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 과연 기대 이상의 유동성 지원책이 나올지 살펴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ECB 통화정책회의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대 이상의 지원책이 나왔을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돌려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ECB 통화정책회의의 관전 포인트와 함께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도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맞수 74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과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5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오늘 5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통위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인데 이동통신업계는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4위 공개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5일 동시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같은 날 같은 장소인 뉴욕에서 신제품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노키아는 기자들을 대형 버스에 태워 모토로라 행사장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번 신제품에 사활을 걸고 있는 태도가 더욱 확실해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3위입니다. 6일 안철수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준길 새누리당 대선 공보위원이 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안 원장의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당에 무리를 빚은 만큼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안 원장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2위입니다. 지난달 27일 무디스에 이어 6일 피치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더욱 확실한 AA 국가로 올라섰다는 의미를 갖는데요. 유럽 재정 위기로 선진국들의 신용등급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른 등급 상향 조정은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1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1위입니다. 목요일 오늘 코스피는 관망 심리의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7.21포인트 올랐는데요. 투자자들은 유럽 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은 이미 3년 이하 국채의 무제한 매입과 불태화 조치를 병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로에선 드라기 총재가 립서비스가 아닌 진짜 히든카드를 꺼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화제 비평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황 여파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어닝 쇼크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자, 증권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6일 현재 실적 컨센서스가 있는 국내 88개 주요 상장 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연초 대비 4.9%, 또 4분기 영업이익은 5.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수출 부진으로 실적 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이 돋보이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실적은 영원한 재료입니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시중은행 내부 직원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전체 은행권에 대한 신뢰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고객 돈을 횡령하는 것을 넘어서 수천억 원대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6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간부가 1천억 원대의 금융 사기를 도운 대가로 10억 원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죠. 자, 이런 문제가 비단 금융권에서만 있겠습니까? 사회 전반이 부정비리가 만연해지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우리 사회에서 이 도덕성을 찾아보기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절반 정도만 중간 배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SC은행은 6일 이사회를 열고 중간 배당 규모를 2천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줄였는데요. SC금융주주의 본사인 영국 SC그룹의 배당 성공 규모도 1,5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이거 어제 살펴본 문제죠. 하지만 올 한 해 축소했다고 해서 내년에 고배당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외국 자본들의 알맹이 빼먹기. 자, 이걸로 우리들의 주머니가 털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잠재 성장률마저 3%대로 떨어져서 한국 경제의 추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6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경제를 살리겠다고 너도 나도 말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제보다는 자신들의 주머니 채우는데 정책을 썼기 때문이겠죠. 정말 나를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 어디 없을까요? 지금까지 화제남녀였습니다. 네, 증시 화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본격 공방, 갑론을박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의 이소담 전문가 그리고 에스틴 최영욱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녁에 수포가 떴습니다.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싱글 A 플러스에서 더블 A 마이너스로 한 단계 상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치 기준으로 하면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는 아마 사상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소담 전문가, 이게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겠죠. 무디스가 먼저 올리게 됐는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결론을 얘기한다면은 단기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우리가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이제 그 유동성 장세에서 그 이제 22와 이제 FOMC 등 이제 중국, 미국, 유럽 등의 이제 그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한 유동성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향 등급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신용 등급 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자산의 할인율을 낮추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대외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수출에 대한 사이클이 다운턴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적자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용인해주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정책 기조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 재정에 대해서 용인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가 계속적으로 그 전개가 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 불황 이런 얘기들과 함께 그다음에 가계 부채들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단기적으로 지금 신용 등급 상향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진단해 보면요, 이미 사실 이제 올라갔어야 되는데 좀 이미 확인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됐다면은 이미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 경제 장점이 장기간에 유지된 재정 건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듯이 이미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신용 등급이 높은 나라들에 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신용 등급이 높은 다른 선진국보다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이미 좀 강한 펀더멘털을 한 번 더 인정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걸로 보지만 증시
동시에서 영향을 본다면 오히려 좀 그 내수주 관점에 좀 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주의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지금 내수 부문에 대한 경기 악화에 대한 그 턴이 그 시각이 좀 완화가 될 걸로 보이고 지금 계속해서 수출 산업 위주로 지금 우리 그 경제 성장력이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모습들이 소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악화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용등급 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2012년도 말까지 보면은 가계 부문 쪽에 소득 기반이 좀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제 한국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이제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수출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중기적으로 경기 민감주보다도 이제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경기주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2년도 2분기부터 이제 계속적인 그 가계에 대한 실질 GDP 증가율에 따른 소비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볼 때 실질적인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영욱 연구원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그래프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신용 등급 자체가 상향 조정된 거는 상당히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뿐이지 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혀 좀 영향력이 많이 쇠퇴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조정을 함에 따라 나타나는 우리나라 주식 주가 지수의 성과를 역대 살펴보자면 별로 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 오늘 약간 강보합세를 보였죠.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는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만 수급 상황, 즉 프로그램이나 선물 쪽과 이 연계시켜서 보자면 영향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재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단기적인 영향력에 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분은 장기적으로 영향이 올 것이다. 또 한 분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9월이 시작되면서 줄곧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각종 이벤트들이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오늘 밤에 열리는 ECB의 통화정책회의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독들박 주제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코앞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코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증시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소담 전문가께서는 단기 급등 후의 조정 예상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네, 이미 좀 힌트를 많이 줬고요. 드라기가 이제 모든 걸 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지는 주고 싶지만 네. 저기 저 옆에 딴지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용인을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게 먼저 지금 그 얘기 나왔던 것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무제한 매입 그다음에 불태화 정책에 대해서 지속을 하겠다는 것인데 두 가지 흐름 보면은 일단은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국채 무제한 매입에 대해서 가장 반발할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에 대해서 좀 달래주기 위해서 계속 불태화 조치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태화를 하게 되면 말이에요. 네. 유동성 증발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시큰둥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제 돈을만 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작년도 8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1차 LTRO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드라기도 뭐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한 게 뭐 바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마다 이제 스페인 국채 금리가 잠깐 내려왔다가 움직이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22하고 스페인 국채 매입 발표했던 시기, 그다음에 22가 LTR로 발표했던 시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드라기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한 시기에 있어서 국채 금리가 실질적으로 안정화가 계속 쭉 되지 못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동성에 대한 흐름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그 신뢰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드라기가 이제 단기적인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요인을 좀 요구를 할 테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죠. 만약에 스페인을 국채를 매입을 했는데 스페인이 유로존에서 탈퇴를 해버리면은 예전에 그 스페인의 그 화폐가 페스타잖아요. 그래서 나는 페스타로 갚겠다라고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페스타의 가치가 당연히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스페인의 국채에 대한 그 원리금은 지금 우리가 줬던 유로화로 달라, 거기에 대해서 확약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22에서 지금 먼저 이제 우선 변제 순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요건이 먼저 갖춰져야지 되지. 선순위를 포기하겠다는 네, 선순위를 거죠. 포기했다는 거를 그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국채 금리에 대한 흐름이 좀 안정되고 유동성에 대한 흐름이 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두 개가 안 된다면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그 드라기가 잠깐 했던 것처럼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최영욱 연구원님은 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마리오 드라기가 이번에도 좀 립 서비스로 그칠 것인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부분은 그렇게도 보지만 좀 더 넓게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이 국채 매입 효과나 이 불투자 정책도 기준금리에 대해서 낮추겠다는 이 프레임 자체가 현재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다소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22 정책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향후에 뭐 FRB의 QE 정책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만 이런 정책들이 현재 시장의 주가 지수나 채권 시장, 더 나아가서 국제 상품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오늘 이제 이미 이 코 앞에 이제 코를 지나가고 있는 22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받는 것은 주가, 주식 시장의 단기적인 이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본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유로존 22보다는 향후에 있을 FRB의 양적 완화 정책, 즉 QE3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22의 오늘 또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대 과거 QE1, QE2, 또 LTRO 정책, 22가 이 시행한 정책들이죠. 이런 것들의 효과를 이 시계열로 놓고 봤을 때 효과가 아주 장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이 단기간 며칠 만에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도 면역력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QE3 정책 효용에 대해서 미국 내 일부 언론에서는 효용성에 대해서 의구심마저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22 정책이 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문제 국가의 채권, 또 독일이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 상당 부분 이 해소가 지금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끼치는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1CB에서 결국은 좀 보도에 의해 보면은 국채 무제한 매입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 기대감도 한번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스페인과 이탈리아 금리가 일단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로화 가치는 상승을 하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 꼽히는 내용은 최영욱 연구원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네, 방금 전에 제가 약간 네. 이 부분도 잠깐 예.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이어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 글을 제가 이제 분석한 글들을 이제 자주 접해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작성하는 그래프 중에 자금 환경이라는 이 제목의 예. 그래프를 접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바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두 국가의 자금 환경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가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네. 이 최근의 추이를 말로써 설명을 드리자면 네. 두 국가 모두 상당히 아주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과거 안 좋았던 시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의 이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두 국가가 아주 무척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그래프는 코스피 모형인데요. 지금 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쪽 상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 그래프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리와 스페인이 불과 몇 달 전과 같이 심각한 상태에 내몰렸을 때 22 이슈, 즉 오늘과 같은 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 개선되는 효과, 즉 주식시장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컸겠죠.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상당히 이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효가 오래 갈 수가 없고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께 이 팁을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언론이나 뭐 신문 방송 보도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올지언정 현재 상태로 봤을 땐 귀담아 드실 필요가 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그 정도로 두 국가의 상황이 무척 좋아졌기 때문이죠. 채권금리라든지 이 자금 상황, 이 주식시장의 상황도 수급도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ECB 이벤트를 포함한 양적 완화 정책, 즉 QE3를 비롯한 정책적 효과가 향후 주가 지수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각국의 중앙은행 또 FRB가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근거로 제가 어저께 이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토대로 작성해본 모형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네. 예, 시청자분들께서는 방금 전에 잠깐 언뜻 비쳤던 그래프, 이것입니다. 네, 어저께 모형은 제가 그려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왔고요. 자세히 시청자분들께서 보신다면 녹색 화살표 부분이 움푹 패였다는 것을 캐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모양이 뜻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지수의 단기적인 움직임이 어떻든지 간에 이 코스피 지수는 이번 달 내내 전고점, 8월 말의 전고점을 깨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 즉 테두리, 가두리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8월 말에 지수를 갱신하기가 더 어려워졌으며 또 지난 8월 30일 날 지난주였죠. 모형과 비교해 본다면 왼쪽 그래프와 비교해 본다면 이 움푹 패인 게 더 이 시선 앞으로 당겨졌고 고래 깊이도 더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본다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왼쪽 그래프가 단기적 충격이 어느 정도 가해진 모양이라면 오른쪽 그래프는 중기적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 모형은 작성 시점의 이 기준으로 작성된 모양이기 때문에 향후 코스피가 이 변동성이 커질 때라면 언제든지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까지나 큰 틀에서 코스피를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영 연구원은 ECB 국채 매입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이소담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단기적일까요? 네, 아무래도 의견이 좀 막 부닥쳐야지 재밌을 텐데 오늘 묘하게 서로 많이 동의가 돼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도 이제 드라기가 어떤 발표를 했을 때 잠깐 스페인 국제금리가 진정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독일 정부 대변인이라든가 이제 이탈리아 몬티 총리도 많이 이제 드라기한테 힘을 좀 실어줬습니다. 이게 20의 단기 국채 매입에 대해서 이거는 중앙은행의 권한 안의 일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미 이제 무슨 정책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기대에 그냥 부합되는 정도가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 시장의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한 일주일도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ECB 국채 매입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이번엔 좀 경기 지표들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ISM 제조업 지수는 3개월째 기준치를 밑도는 그런 모습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나오게 돼 있고 또 유럽, 중국 모두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최영욱 연구원, 이게 그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부진하게 나오면 그럼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추가 부양이라고 하신다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 바로 QE 정책이죠. 네. 양적 완화 정책을 지칭하는 뭐 단어가 이제 좀 됐는데요. 미국의 사례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고 이 양적 완화를 한 적은 과거에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 주식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다소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 FRB가 양적 완화에 나섰을 때에도 또 최근 몇 년간 시행된 QE1, QE2 정책을 시행했을 때에도 시행 목적이 경제지표, 부진에 빠진 경제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적 완화 정책을 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중 자산 가격의 상승을 도모하는 데 QE 정책의 진정성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산 가격의 상승을 한다면 이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여력, 즉 부유효과가 긍정적인 부유효과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런 소비 여력을 가지고 제품과 재화와 서비스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이런 효과가 결국 FRB가 의도하는 양적 완화의 효과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가 지수 S&P 500이나 다우존스의 모습을 본다면 현재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QE3를 시행하기 힘들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미국 내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 연말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죠. 이와 관련된 그래프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그래프는 미국 내 팔리고 있는 가솔린 가격의 추이입니다. 현재 3.66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가솔린 가격이 높아진다면 가뜩이나 소득이 바싹 줄어든 미국 내 국민 대다수로부터 원성을 듣겠죠. 즉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는 단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솔린 가격이 3.6달러를 넘어갈 경우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이 2% 정도 감소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제가 그래프상에서 빨간 선으로 가로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3.6달러입니다. 만약 QE3를 시행하게 된다면 에너지 가격이 한층 더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현재 이 가뭄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도 상당 부분 한층 더 높아지겠죠. 즉 이렇게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미국 내 유권자들의 민심을 잃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서 FRB가 과연 QE3를 용감하게 시행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소담 전무께서는 최영욱 연구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 의견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보통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지난번 1, 2차 양적 완화 시기하고 지금의 경제 상황을 많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연구원님께서도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두 가지 요건을 보면 첫 번째로 지난번 1, 2차 양적 완화 시기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10만 명을 하회해야지 이제 겨우 이제 FOMC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정치적인 이슈를 본다면 이번 9월달 이후에는 대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흐름이 그러니까 9월 13일 날 있을 이제 FOMC 회의, 17일 날 있을 이제 FOMC 회의에서 이제 단행되지 않을까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표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7일 날 발표되는 이제 8월 비농업 부문에 대해서 이제 10만 명을 하회된다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비농가 신규 고용이 지난달보다 12만 7천 명 정도가 늘어나고 실업률은 8.3%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나오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수가 대체로 이제 37만 명에서 38만 명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를 만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감원 압력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본다면은 10만 명대 초반까지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10만 명대 이하로 내려질 것은 거의 없어 보이고 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2개월 연속으로 10만 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용 회복 추세가 크게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일부러 트집을 잡아서 미국 경제가 좀 회복이 더디다라는 식으로 해서 3차 양적 완화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이제 어떤 이제 다른 초저금리 기간 를 좀 더 연장하는 식으로 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부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가 있지 않은가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나 금융 상황이 2차 양적 완화 시기랑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지금 아까 봤던 20에서도 지금 드라기가 불태화 조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시장 유동성을 제한하는 게 사실 독일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고 아까 연구원님께서도 가솔린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양적 완화를 했다가 인플레이션만 유발시키게 된다면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와서 경제 공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바마도 지금 다른 거 다 제끼고 유가를 잡겠다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총하고 유가하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3차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촉발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경제 지표를 가지고 그냥 밀고 갈 것인가 그냥 초저금리 정도만 유지를 더 해줄 것인가가 굉장히 오바마도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군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오히려 유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나오죠. 요즘 최근 시장 프로그램 매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인데요. 프로그램 흐름에 따른 시장 추가 변동 확대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두 분 의견 어떠신가요? 먼저 이소담 전문가님 어떠십니까? 예, 일단은 프로그램 매물에 대해서 이제 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최영욱 연구원님은요? 네, 오늘은 상당히 많이 겹치네요. 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네. 말씀하신 거 아니죠, 두 분? 알겠습니다. 그냥 의견을 맞춰야 되는데 입을 맞추고 오시면 안 되는 건데요. 네. 자, 두 분 의견이 같은데 이소담 전문가 네. 추가 압력 가능성 여전히 장고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두 가지를 흐름 볼 수가 있는데 잔고 흐름이 높은데 이것이 그냥 잘 넘어가서 롤오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프레드가 높아져서 12월 물로 얌전하게 롤오버를 하는 것이랑 두 번째가 이제 백어텐션 상태가 조금 더 유지가 돼서 좀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고 좀 잘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스프레드는 높아지고 그다음에 베이시스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외인들이 순매수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스프레드 9월, 12월 물 이제 스프레드인데 외인들하고 기관들의 지금 그 매매로 인해서 지금 스프레드가 계속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굳이 롤오버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스프레드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매도 가능 물량이 한 27,000계약 정도로 나왔고 지금 어제 야간 시장 그다음에 오늘 주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외인들이 신규 매수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좀 관망세로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시스 수준하고 그다음에 9월물, 12월물 스프레드가 좀 쭉 하락하면서 외인들의 추정 이론가에 좀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베이시스하고 스프레드 수준에 볼 필요가 있는데 베이시스보다는 지금 스프레드가 좀 문제가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스프레드 계약 어제만 하더라도 925개의 스프레드 매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스프레드 거래에 나섬으로써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프레드가 내려와야지 롤오버가 되는 거예요? 스프레드가 올라가야 올라가야 예, 된다? 그 9월물보다 이제 12월물이 비싸야지 이제 롤오버를 하는데 보통은 그 자료가 있냐 모르는데 9월 달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롤오버를 했니 안 했니를 보니까 9월 달에는 계속적으로 2008년도 이후에는 롤오버를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베이시스가 60일 만에 이제 백오데이션으로 진입을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드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베이시스는 내려가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롤오버 할 가능성이 크고 베이시스가 계속 플러스를 유지해주고 스프레드는 하락한다라고 한다면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용 연구원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이소담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또 추가적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요. 네, 상당히 큰 그림, 스프레드나 베이시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 어떤 장세 수급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춘 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도 앞으로도 이 코스피는 당분간 이 프로그램에 휘둘리는 맥도독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으로 조금 더 이 초점을 맞춰보자면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을 2,490억 거의 2,5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9거래일 만에 이 플러스 매수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 물량을 받아준 것은 개인과 기관들이었죠. 또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서 160억 순매도, 비차익에서는 24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현물에서는 2,007억 정도를 순매도를 한 것이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거래를 이 수급 상황을 총계를 내보자면 외국인은 비차익에서 1,004억을 샀고요. 현물에서는 1,630억을 팔았습니다. 선물은 오늘 순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총계를 내보자면 간의 기별도 안 간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선물은 바로 1조 5천억이나 되는 아주 엄청난 양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선물 매도세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현물 매수뿐인데 현재 이 현물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코스피가 정점에서 하락을 시작한 건 지난달 20일부터이지만 수급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관찰할 때 이 볼 시기는 24일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현물을 팔고 선물은 더 많이 팔았으며 프로그램은 샀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주로 차익보다는 비차익 쪽에 의존해서 많이 매수를 보였는데요. 9월 3일부터 오늘까지의 수급도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자금으로 들어온 것이 액티브의 성격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지수에 전혀 이 반등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추이는 오늘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 코스피 지수의 고전이 당분간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최영욱 연구원이 이렇게 외국인 수급까지 한번 짚어줬는데요. 국내 증시에 대거 유입됐던 유럽계 자금이 이벤트 이후에 아예 다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담 전문가는 앞으로의 외국인 수급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까 이제 프로그램 매물하고 이제 같이 본다면은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시스는 내려오고 스프레드는 올라가야 된다.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갑자기 또 피치해서 신용등급에 대해서 상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그 시장 베이시스가 오히려 단기적으로 상승해주면서 차익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고 순차익 잔고가 늘어나면서 한 3조 2천억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청산 대기를 하고 있다가 막판에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는 이런 시나리오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준비한 자료가 1, 2차 양적완화 이후에 과연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네.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라는 특성상 보면은 아까 이제 연구원님께서 그 어떤 매스미디어의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뭐 여기서 스페인 막 스페인이 안 좋아요 이러면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1, 2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막 할 때 외국인들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본다면은 오히려 1, 2차 양적 완화 이후에도 외국인들의 큰 변화가 없었다. 다분히 중기적인 흐름만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가지 요건, 국가 신용등급의 상향 그리고 이제 만약에 22에서의 어떤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에 그 부합하는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8월 달이 뭐 2,000 포인트를 넘어 돌파해 갖고서 뭐 코스닥이 뭐 600포인트 나온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꾸로 또 유럽계 자금이 여기서 실망해서 나가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관망세를 보이다가 본격적인 흐름은 9월 후반 이후에나 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지금은 프로그램 쪽 또 외국인 자금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이수남 전문가께서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프로그램 쪽을 피해서 매매할 만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개별 종목군들에 대해서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이 현진 소재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현진 소재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그 풍력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현진 소재가 2011년도 이후부터 좀 턴어라운드를 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투신들의 매수에도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흐름을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마디 가격을 이제 보기 전에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어떤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스토리가 되겠죠. 3차 양적 완화나 어떤 22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돼서 유가 상승이 된다. 그렇다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최근 들어서 유럽 문제로 인해서 좀 발목이 잡혀 있는 태양광 쪽보다 그동안에 좀 항상 2등을 했던 풍력 쪽에 대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본다면은 현지 소재에 대해서는 매수 단가를 한 7,680원 선에서 7,740원 선 정도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 단가는 1차로 7,320원, 그다음에 6,870원 이렇게 손절 단가 잡으시고 목표 단가는 8,120원, 8,700원 선 목표 단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최영욱 연구원은 그 외국인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그 관심 가지는 업종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부분 뭐 저도 뭐 별로 차이점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들의 현재 자금 수급 중 가운데서 가장 희망을 걸어볼 만한 부분이 바로 선물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이렇게 선물 쪽에는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희망을 걸어볼 것은 선물 쪽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물과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수를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지수가 하락을 시작한 8월 말 이후부터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보였던 스탠스는 순매도였죠. 그렇다면 프로그램 쪽에서의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간 동안의 수급이 어땠냐 하면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 대부분이 비차익에 쏠렸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전혀 안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차익 수급 쪽의 그래프인데요. 네, 지수가 하락을 시작한 시점이 바로 녹색 막대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는 녹색 막대 시점 부분 오른쪽 이후에도 증가를 보였는데요. 지수는 정작 하락을 시현했죠.
이것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바스켓에 주워 담은 현물들을 현물로 내답한 게 아니라 선물, 즉 합성 선물이나 ETF, 환율과 연계한 거래에서 매도했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현물 매수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해 볼 것은 프로그램 쪽이었는데 외국인들이 8월 말 이후 사들인 프로그램 자금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에 공헌하기는커녕 전혀 엉뚱한데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추이는 오늘도 여전했고요. 따라서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이 성격까지 좀 탐구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 업종을 제가 골라보자면 네. 사실 제가 항상 요즘 이 현재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단 쉬자, 일단 이 상승 국면으로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서 늦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굳이 한 업종만 제가 꼽자면 LG U+나 KT를 포함한 통신 업종 자체를 꼽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비중이나 어떤 수급 상황이 그나마 양호한 업종이 바로 통신 업종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대전제는 일단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각계격파를 하실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통신 업종에 좀 유의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프로그램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소삼 전문가께서는 개별주 쪽으로 또 우리 최웅연구원은 통신주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쟁점들 전부 다 살펴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예, 종목들 하나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최근에 프로그램 매물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자, SK하이닉스 셀앤바이 선택 어떻습니까? 예, 셀입니다. 저도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유소삼 전문가부터 SK하이닉스 좀 살펴주시고요. 오전장이 많이 떨어지는 게 보였었던데. 예, 오늘 뭐 12 발행을 한다는 루머가 돌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그 어떤 그 피크였던 때가 엘피다에 대한 인수를 한다고 나왔을 때 3만 원대 구간이 피크였습니다. 네. 그때 아마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3만 원 이상에서는 하이닉스는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했었는데 3만 500원에 저희가 이제 매도를 하고 그 전에 이제 18,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사고 나서 3만 원대 매도를 하고 나와서 그 이후로는 쳐다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엘피다가 인수되고 엘피다가 마이크론에 인수된다면은 결국에는 하이닉스에 대한 경쟁사가 큰 경쟁이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PC 판매량이 뭐 결코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 이렇게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PC를 사실 생각이 있으세요? PC 최근에 장만하실 계획 있으세요? 많은 것 중에 하나 버리세요, 나한테. 드릴까요? 네. 얼마에 가져가시겠습니까? 버리려니까 뭐 얼마에 가져가래. 버리긴 좀 아깝고 아들 줘야죠. 예, 그래서 농담입니다만 디램 가격이 오를 수가 없겠죠. PC가 지금 좀 팔리질 않는데 그래서 PC 출하량이 성수기 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디램 그 가격이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신학기 수요가 지났어요. 예전 같으면은 신학기 되면은 그 선물로 컴퓨터를 사줬을 텐데 컴퓨터 판매량이 예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매년 8, 9월 달이면은 부품을 계속 당기던 지금 중국 국경절 수요도 미미하기 때문에 디램 가격 하락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도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싸다고 담기보다는 지금 제 거 프로그램에는 21,300원 이상 반등 전에는 그냥 쳐다만 보세요.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최영욱 연구원도 일단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네, 간단히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급적으로 역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도 SK 하이닉스는 이 프로그램 순매도 3위를 차지한 종목이었죠. 일단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외국인들의 이 현재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이 입장, 스탠스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최근 3일간 이 어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보였던 이 매매 패턴을 보면은 사기보단 많이 팔았습니다. 즉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을 가장 많이 전담하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업종이 전기전자인데 향후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 상승 흐름을 탄다면 제일 선두에 설 업종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 오늘 이 주인공인 SK하이닉스도 분명히 이 지수가 턴어라운드 할 때 분명히 수혜 업종이긴 하겠으나 현재 이 종목을 뭐 매수 추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요. 사시더라도 잠시 좀 더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약세장에서도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대우건설이 한 종목인데요. 셀바이 선택해 주시죠. 네, 저는 바이입니다. 네. 저도 지금은 당장은 아직은 지켜보지만 그래도 바이의 관점이다.
결론적으로 오늘 상당히 마음이 잘 통하시는데 네, 일단은 이소담 전문가님 바이오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관망 시점입니다.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말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다가 대우건설을 1,050원 선 정도가 왔을 때 다른 종목에서 매수를 할 계획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대우건설을 저희가 9,400원 전에 매수를 해서 10,000원 선에 매도를 하고 나와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면 9월하고 10월 달이 지금 뭐 해외 수주 피크예요. 이때 40억에서 50억 정도의 해외 수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목표 달성에 대한 가시화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당연히 건설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원 선에 대한 벽을 톡톡 두들기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관심 종목에 편입해 놓으셨다가 10,000원 선을 강하게 뚫고 오면서 투신들의 매수세가 계속 매집이 된 흐름을 포착을 한다면은 그때 매수를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최영욱 전문가님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의견입니까? 저는 단기도 물론 좋지만 네. 중기적으로도 상당히 해볼 만한 이 업종, 건설 업종이고 대우건설이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 방금 전 다룬 전기전자 업종 SK 하이닉스보다는 상당히 나아 보이는 게 건설업이고 또 대우건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나마 현재 주로 담고 있는 업종이 바로 건설업이죠. 이 대우건설도 이 중에 대표적으로 수혜 종목이라고 본다면 이 매수를 상당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현재 장세가 큰 틀에서는 일단 쉬어가자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짧게 이 반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매 가격은 9,000원이고 1차 목표가는 1,800원으로 저는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네. 네. 자, 대우건설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정유주 가운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GS가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GS 세렌바이 선택 어떻습니까? 바이입니다. 네. 매수 관점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아닌데 매수 관점입니다라고 바이. 단서를 자꾸 타시네요. 네. 자, 이소담 전문가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정제 마진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GS에 대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GS 칼텍스의 영업 실적이 좀 큰 폭으로 개선된다면 3분기 매출액이라든가 실적이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꾸준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65,100원인 선인데 65,900원 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와준다라고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매수 관점 지금 당장 사야 됩니다라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랑 손절가는 이 종목은 아직은 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영욱 연구원도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바이를 주장을 했고요. 단 저도 조건을 달면 제한적인 매수를 해보시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업 자체가 현재 외국인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인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 매수의 의견을 낸 것은 GS를 비롯한 서비스업에 들어가고 있는 주체가 바로 기관 때문입니다. 이 기관의 수급이 깨진다면 GS의 주가도 상당히 위태해질 수 있는 것이죠. 62,000원에서 63,000원 정도로 손절매 가격을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얘기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인사를 벌써 하나요? 아니, 두 분 인사를 해야 될 두 거 분 아니에요? 인사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니투데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하는 와중에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치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6%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내년엔 경기가 회복되겠지만 적어도 올해는 3%대 성장이 힘들다는 평가입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완만한 강세로 밝혔습니다. 유가 강세로 원자재 가격이 10% 추가 상승하리란 관측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제프리 커리 원자재 리서치 대표는 6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수준에서 원자재 시장에 대한 완만한 강세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유로존의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2분기 GDP가 0.2% 감소를 해서 일단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자, 무엇보다도 ECB 드라기 총재가 국채 매입 방안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경기 지표들도 있죠? 네, 먼저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12,000건 감소했고요.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 예정도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기 지표도 보시고 ECB에서 어떤 결정이 내리는지 밤사이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끝날 시간입니다. 정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